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학식의 소비자 행동론 8판 제4장 구매 전 대안평가, 이 대안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대안들의 평가 그리고 대안평가 관련된 여러 다른 주제들, 즉 대안평가의 영향 요인 그래가지고 뭐 프로스펙트 이론, 유인 효과, 타협 효과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택 대안들의 평가. 그래서 평가 기준의 특성. 이 평가 기준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 왜 자동차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뭐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자, 이런 평가 기준은 내면적인 구매 목적과 동기를 반영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퇴근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용적 동기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뭐 어디 여행을 간다, 뭐 아니면 야외로 레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쾌락적 동기가 중요할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또는 촉박하거나 이럴 때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구매 목적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개인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용적 동기가 중요할 거고, 선물용이다라고 하면 뭐 쾌락적 동기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적 동기 있죠. 상징적 동기. 그러니까 그 상표명, 브랜드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아무래도 연비나 배기량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 주관적인 평가 기준은 사회적 이미지, 뭐 상징적 이미지 이런 게 주관적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요거 신발 사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 이학식 교재 이 안에는. 그래서 뭐 누구는 충격 흡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표명, 가격, 질긴 정도. 자, 이게 전부 다 평가 기준인데 이 중에서도 충격 흡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의 수는 제품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니까 고가 고관여면은 평가 기준도 많을 거고 저가 저관여면은 평가 기준도 몇 개 안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을 측정을 하는데 직접 물어본다. 너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제품을 평가하냐고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이라든가 표준반 면접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직접 질문법인데, 다만 이때는 솔직한 답변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질문법, 제3자 또는 다수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요거는 좀 위협적인 질문일 경우에는 이런 거 종종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척도법, 그래서 고정총합독도 이건 뭔지 알죠? 100점 주고 네가 나눠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안전성에 뭐 30점, 뭐 경제성에 30점, 편의성에 40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 고정총합 척도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이 교재 안에는 스타펠 척도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성 그래서 마이너스 5점 플러스 5점 해놓고, 뭐 안전성은 너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도 평가 기준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각도를 작성해도 평가 기준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 다차원 척도법은 뭐 이 시장조사론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다차원 척도법이 뭔지만 알면은 지각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거고, 그럼 그 지각도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어떤 평가 기준으로 상품을 위치시키는가,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조인트 분석법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컨조인트 분석을 하게 되면 효용함수가 도출이 되죠. 그 효용함수를 보면 각각의 속성이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를 가지느냐가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컨조인트 분석 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론 그 뒷부분에 보면은 통계 분석에서 컨조인트 분석 설명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효용함수가 어떻게 도출이 되고 그 효용함수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속성 순위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속성 중요도를 또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쭉 써놓고 있어요. 뭐 요거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보완 방식이 있고 비보완 방식이 있고 그렇죠. 보완 방식은 이 다속성 태도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의 마케팅 시사점 그래가지고 자사의 강점을 중요 속성에 포함시키고 속성 중요도를 높여야 되고 상표 신념 지수를 높이고 또 소비자들의 상표 신념 지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파악해서 이거를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자사 제품도 없고 타사 제품도 없어요. 그 공간은 비어 있다. 그럼 그거는 하나의 시장 창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출제도 2012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대함교육과의 비보완적 방식, 그래서 결합, 분리, 전서, 순차, 이게 뭔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요 결합 방식하고 분리 방식, 여기 접속 규칙, 비접속 규칙인데 요게 요게 요때 출제된다 그래요. 2012년도에 출제된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사하고 순차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마케팅 시사점으로 일단 전서 방식은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표를 그냥 바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속성에 주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게 마케팅 시사점일 거고. 그리고 이제 결합 방식하고 순차 방식은요. 중요 속성에 이 마이너스 점수가 없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때문에 대체로 수용하는 정도를 파악해서 그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point of parity, 이게 평등점이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속성에 평등점을 구축해내야 된다. 이게 결합 방식하고 순차 방식은 이렇습니다. 결합 방식은 이 모든 속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한 그런 상표를 고르는 거고요. 순차 방식은 중요 속성별로 하나씩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상표를 골라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는 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구축해 놔야 됩니다. 반면에 분리 방식은, 여기 지금 분리 방식은 설명을 안 해놨는데요. 이 분리 방식 이거는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뚜렷한 속성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OP가 아니라 POD가 더 중요해져요. 이 분리 방식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종적인 뚜렷한 차별화가 하나 있어야 최종적인 선택을 받는 게 그게 분리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분리 방식에는 POP가 아니라 POD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는 수산백 교재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평가 관련 여러 주제들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를 쭉 써놨는데 정보의 탐색과 대안의 평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정보 탐색량과 대안평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페인의 정보판, 요거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요거 정리해 두세요.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논술한백 교재에 페인의 정보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이 PBB 방식, 그 상표별 정보 탐색이 있고 PBA 방식이 있죠. 속성별 정보 탐색이 있죠. 이 상황에서 정보 탐색량이 일정한 경우, 정보 탐색량이 변화되는 경우, 이럴 때는 선형 보완식으로 쓴다, 이럴 때는 차이 가산식을 쓴다, 이럴 때는 뭐 결합식을 쓴다, 이럴 때는 순차 제거식을 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셔야 돼요. 페인의 정보판 요거 이거는 모든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학식 교재는 요걸 좀 중요하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감성 의존식인 대안평가도 있다. 친숙한 제품이라면 속성이 아닌 이미 형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평가로 대안을 평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은 굳이 뭐 평가 기준 가지고 몇 점 이렇게 안 따지겠죠.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안의 평가 후광 효과예요. 후광 효과라는 거는 브랜드나 원산지로 평가하는 겁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속성의 맥락 효과 그래가지고 유인 효과, 타협 효과, 상향 효과, 유사성 효과. 자, 여기서 이 타협 효과하고요, 유사성 효과는 쉬운 내용입니다. 타협 효과는 뭐 중간에 무난한 제품을 선택한다. 이게 타협 효과고요. 유사성 효과는요, 새로운 대안이 기존 대안과 유사하면 기존 대안의 선택력이 떨어진다. 이거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 효과하고 유사성 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유인 효과하고 이 상향 효과를 여타의 교재하고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논술 300 교재하고도 약간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논술 300 교재를 쓸 때는 과거 유정옥 교재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황영철 교재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납득이 좀 안 가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인효과 기존 대안보다 열등한 대안이 출시되면서 기존 대안의 선택 확률이 증가되는 현상, 이거는 맞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데요. B보다 더 나쁜 C가 출시되면서 B의 가치가 상승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A가 가장 좋아요. 가장 고가 고품질이고 B가 저가 저품질입니다. 그런데 이 저가 저품질인 이 C 업체가 더 나쁜 이 B 업체가 더 나쁜 C를 만들어요. 그래서 B의 가치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실제 마케팅에 이런 사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제 얘는 선도 기업일 거고 얘는 도전 기업일 건데, 도전 기업인 입장에서 자기보다 더 나쁜 C를 출시를 한다? 이거 안 팔리겠죠, 당연히. 안 팔릴 걸 뻔히 알면서 C를 출시한다. 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는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사실 유인 효과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요, 선도 기업이 있고 도전 기업이 있다 그러면 도전 기업이 선도 기업을 공격하잖아요. 보통 가격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가로 공격을 해요. 이럴 때 A가요, 예, 저가 저품질 세컨 브랜드 출시합니다. 세컨 브랜드 출시해서 이 도전 기업인 B를 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A 시리즈, 삼성 스마트폰이 A 시리즈라고 하는 저가 브랜드를 출시를 했죠. 예, 그거 출시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LG가 아예 휴대폰 시장에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 마케팅 실전에서는 선도 기업이 저렴한 세컨 브랜드를 출시할 목적으로 유인 효과를 주로 활용을 하지, 도전 기업인 B가 자신의 이 B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나쁜 C를 출시한다? 저는 이런 사례를 실제로 여지껏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각적 입장과 비용 편의적 입장 때문에 B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일단 교재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교재대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학식 교재 안에 보면은 B가 C를 출시하는 게 사실 비현실적이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교재 안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 B가 C를 출시하는 거는, B가 팔리지도 않을 C를 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이학식 교재 내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거는 이미 대한 C의 위치에 기존 상표가 있는 경우 대한 B 위치에 새로운 상표를 출시한다. 아니, 기존에 대한 B가 있는데 이 대한 B에 비슷한 새로운 상표를 또 출시한다? 이러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쨌든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저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예, 그런 사례는 제가 마케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효과, 이것도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게, 보세요. A가 고가 고품질이에요. B가 저가 저품질이에요. 그런데 D 초고가 저품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D를 출시하는 기업은 이 정신이 나간 기업이죠. 말도 안 되죠. 저품질을 초고가로 출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B가 이걸 출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A가 이걸 출시한다? 이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A사가 이거를 출시했다 그러면 기업 이미지 자체가 박살이 나겠죠. 이 기업이 사기 제품을 출시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초고가 저품질 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그러면서 A의 선택 확률이 증가한다. 왜 선택 확률이 증가하냐면 D 출시로 가격 같은 실현 가능성 속성보다 바람직한 정도와 관련된 속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D의 출시가 B, 즉 저가 가격의 선택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품질의 선택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D의 출시로 A의 선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거는 명품의 점유율 제고를 위한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명품을 더 명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이학식 교재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뭐 명품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이거는 기업 사장이 머리가 헷가닥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할 이유가 없죠. 예, 어느 미친 사장이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혹시 전 도대체 이 상향 효과를 어떤 논문에서 썼나 싶어서 논문을 찾아보려고 하다가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뭐 논문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뭐 찾지 않고 그냥 포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다만 이제 상향 효과와 유인 효과의 차이는, 이 유인 효과는 신제품 C가 기존의 B 제품에만 비대칭적으로 열등 관계에 있는 반면에, 이 상향 효과 이거는 신제품 D가 A, B 모두에게 대칭적으로 열등 관계에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유인 효과의 상향 효과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인 효과도요, 이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도전 기업인 B가 자기보다 더 나쁜, 지금도 나쁜데 더 나쁜, 이 지금도 나쁜 이거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나쁜 C를 출시한다. 예, 마케팅에서 그런 사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한다. 예, 이것도 마케팅 사례 이런 사례 없을 겁니다. 아마 눈 씻고 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는 이 유인 효과하고 타입 효과 이 설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거는 마케팅 사례로 이런,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례인데 어쨌든 교재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 저기 뭐 굳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요, 뭐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한번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앉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세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혹시 뭐 납득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효과, 이걸 구성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2023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예, 이겁니다.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차이예요. 10% 할증이 좋냐, 10% 할인이 좋냐 그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 구성 효과, 이 중거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구성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중거점 의존성이 프로스펙트 이론에 기반을 하죠. 그러면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프로스펙트 이론이 설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손실 회피성도 있고요, 민감도 체감성도 있고요, 중거점 의존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손실 회피성에서는 이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점 의존성에서도 이것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예, 그 손실 회피성은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보유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손실 회피 성향도 있고, 위험 회피 성향, 위험 추구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패러다임 시프트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건 추가적으로 그 논술 300 교재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스펙트 이론은요. 이것도 출제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2016년인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프로스펙트 이론은.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평가와 사고 비용, 이 thinking, 즉 생각하는데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제한된 합리성에 입각해서 사고 능력의 한계 내에서 대안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이 내용입니다. 평가 속성들 간의 상관이 낮을수록 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평가 속성들 간의 상관이 낮을수록, 상관이 높다라고 하면 얘랑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TV랑 오디오를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낮겠죠. 이럴 때는 이것저것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을 때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광고나 브랜드에 의존해서 사고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않잖아요. 이 사고 비용 관련된 내용은 이건 그냥 심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화 과정, 비교하기 어려운 대안들 간의 평가는 이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TV와 오디오 같이 직접적인 비교 평가가 어려울 때는 추상화 과정, 즉 무엇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줄까를 가지고 대안을 평가한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구성적 의사결정, 요 구성적 의사 컨스트럭티브라는 얘기가 뭘 건설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정 대안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대안을 비교해가면서 선호와 선택을 확실하게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학식 교재에서는 이거 아파트를 구매할 때를 아파트 구매할 때는요 어떤 선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저래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이때 소비자는 어떤 식으로 건설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순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목표와 사고 비용과 인지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좋게 가져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중도의 노력과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서 뭐 아파트 평가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아파트 평가하는 과정이 단순히 이 과정, 아파트 평가하는데 왜 이 비용을 극소화합니까? 예, 이 비용도 당연히 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인지 비용하고 사고 비용을 이것도 극대화하려 같은데, 저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근데 이걸 극소화하는 목표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평가의 영향 요인 그래가지고 이제 앞서 봤던 예, 요런 평가 방식들이, 그러니까 보상 모델, 비보상 모델 말고도 예, 이런 거에 의해서도 대안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대안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대안 평가의 영향 요인이에요. 참고로 이제 그 논술 300에는 휴리스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이학식 교재도 예전 칠판까지는 휴리스틱을 대한평가의 영향 요인 안에 집어넣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휴리스틱을 앞부분으로 뺐어요. 예, 그런데 휴리스틱도요 대한평가의 영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휴리스틱이라는 게 뭐예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 왜 다속성 태도 모델 같이 복잡하게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안 평가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 대안 평가를 신속하게 하는 게 그게 휴리스틱이거든요. 그렇게 휴리스틱도 대안 평가의 영향 요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그래가지고 보완 방식, 비보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요 사항별로 비교해 보고 각각의 방식이 마케팅 시사점에 있어서 어떤지 생각해 보래요. 이거 2012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요거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완 방식이 다속성 태도 모델이죠. 그리고 비보완 방식이 결합 방식, 분리 방식, 전서 방식, 순차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방식별로 뭐가 선택되는지를 그 교재에 연습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연습 문제 보고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비보완 방식에 각각에 있어서의 마케팅 시사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리고 프로스펙트 이론에 갖는 마케팅 시사점을 생활 주변에서 사례로 찾아서 토론해 보라 그랬는데, 손실 회피성, 이 프로스펙트 이론은 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성, 중거점 의존성, 민감도 체감성,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실 회피성이에요. 그런데 이학식 교재에서는 요 손실 회피성에 관련돼서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묶어라, 요것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 회피성에는요 그거 말고도 위험 회피 성향, 위험 추구 성향이 있고요. 보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하기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 안주 인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손실 회피성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거점 이존성, 예, 요거는 할인을 할 때 권장 소비자 것도 같이 제시를 해라 그거죠. 그래서 권장 소비자가가 중거가격이 되도록 해라. 여기 중거점 의존성이고요. 민감도 체감성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가 제품은 할인율로 제시하고 고가 제품은 할인액으로 제시해라. 그리고 그 세일하는 기간과 그 세일 폭을 딱 정해놔라.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논술한표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이것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똑같은 이 맥락 효과가 결국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인효과, 타입효과, 상향효과, 유사효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각각이 브랜드나 제품 포지셔닝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토론해보라. 예, 이거는요, 예, 직접 토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는 유인효과, 이 상향효과 이 두 개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돼요.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출시한다? 예, 이게 사실 실전 마케팅에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뭐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유인효과하고 타입효과는요 2019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호와 의사결정이 소비자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인가? 예, 구성되는 경우는요. 예, 이런 경우입니다. 특정 대안에 대한 선호가 사전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하나 마치 건물 지을 듯이 하나하나 구성, 즉 건설해 나가면서 대안 평가를 한다. 어떨 때? 예, 특정 대안에 대한 선호가 사전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는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그렇게 건설해 나가면서 구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한 성격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거는요 이학식 교재 보면 휴리스틱하고 타입효과 이 두 개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이 구성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하나하나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구성적 의사결정이잖아요. 효용은 극대화하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건설해 나간다, 컨스트럭션 해 나간다라는 의사결정이 구성적 의사결정인데 그런데 이러한 구성적 의사결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휴리스틱이죠. 예, 이학식 교재에도 휴리스틱을 써놓고 있습니다. 휴리스틱이라는 거는요. 자신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판단 기준 가지고 그냥 빨리 속 시원하게 평가해버리는 게 그게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입 효과도요. 중간에 있는 무난한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양극단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가운데 있는 무난한 거를 선택하는 게 그게 타입 효과입니다. 따라서 휴리스틱이라든가 타입 효과는 이런 구성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대안 평가 방법이 휴리스틱하고 타입 효과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내용입니다. 가만히 이해해 보시면 쉬운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구매 전 대안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사실 그 유인효과하고 상해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이제 휴리스틱이 설명에 빠졌어요. 휴리스틱이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리스틱도요 대안 평가의 영향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휴리스틱도 추가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스펙트 이론도요 이 이학식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스펙트 이론 그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더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구매 전 대안 평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매 후 행동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